그럼 지금부터는 패널분들을 모시고 글로벌 ICT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자분들께서는 무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토의는 한양대학교 장석권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장석권 교수입니다. 우선 오늘 패널 토의에 바쁜 시간,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신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박진우 교수님 오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의 이원우 교수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동국대학교 이경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변종욱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방승찬 부장님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제목이 글로벌 ICT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해법입니다. 이 참 아주 도전적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해법이 아마 저는 해법을 끌어내는 역할이고요. 해법은 참여하신 패널리스트들께서 제안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되게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create it,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제가 그거를 사실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얘기한 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거를 보통 누가 했다고 알고 있냐면 피터 드러커가 했다고 알고 있거나 또는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케이가 그 얘기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아까 오늘 많은 얘기 중에 미래를 예측한다고 한다는 뜻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저의 내일의 모습을 예측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내일의 제 모습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내 모습을 내가 예측하겠다는 뜻은 수동적으로 흘러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적 자세를 반영하는 거죠. 지금 지난 30년 우리가 참 짧지 않은 기간을 겪어왔고요. 밟아왔고 지금 미래의 30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미래를 예측하는 자세를 가져왔다면 이제 다가올 30년은 우리가 그 30년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아마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법이라는 뜻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대개 이제 어떤 미래를 어떻게 하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하성민 사장 대표님하고 또 이 부원장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그 분들께는 제가 순서대로 제가 어떤 말씀을 해주시자 하는 부탁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짧게 문제 제기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교수님께서는 정보통신학회 회장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통신산업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원우 교수님은 법대 교수님이기 때문에 아마 법제도와 관련된 말씀, 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좀 폭넓은 의미의 규제랑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교수님은
바야흐로 이제 정보통신 산업이 이 서비스 산업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슴에 와닿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전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변종욱 실장님은 현재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규제 또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국장님께서는 R&D 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5G라든지 여러 가지 IoT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또는 스마트 썸띵에 대한 R&D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에서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까운 박 교수님한테 문제 제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짧게 해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턴 돈 다음에 해법으로 바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박수입니다. 장 교수님께서 괜찮은가요? 옆에 계신 장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려운 주문을 좀 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망설이게 되고요. 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말씀드리면 또 이게 하대 편님도 계시고 KCD 부원장도 계시는데 이게 잘못 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 교수 또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하기 어려운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는 역할로서의 교수가 나온 거 아닌가 해서 과감하게 제가 생각했던 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저는 이제 TDX 개발 쪽에 했으니까 저도 한 80년대 초부터 ICT 부서에 관련돼서 그쪽이 좀 관찰을 하고 저 또한 ICT인으로서 참여했는데요. 현재 역시 우리나라 ICT 현재를 보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결실을 맺게 된 이런 큰 동기를 제기하고 기반을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이동통신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정책 또는 연구, 개발 등등의 모든 분야에 계셨던 분들 아마 노고와 도속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30여 년 동안 우리 ICT에 있으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 또한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감사할 뜻인데요. 그런 애정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 대표님이 말씀하신 아주 좋은 발표를 하셨을 때 과거 30년, 비록 제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저는 그동안의 이동통신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성과는 교수니까 성적표는 A+++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이동통신인데, 그러면 그 후의 주제는 앞으로 30년 저는 이제 각종 위원회라든가 기획에 참여해서 얘기 듣고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만, 앞으로 30년 기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A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못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B, C, D만 족하지 않겠느냐. 저는 상당히 그렇게 되면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산업 국가이고 또한 우리 사람 중심, 사람 능력,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통이라는 산업과 사업이 하나의 결실로서 주체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미래 계획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왜 그러면 현재 과거의 30년에 그리고 우선 과거의 경력이나 히스토리를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렸을 겁니다. 혹시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겪었던 바탕을 보면 이동통신이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3개 주요 이통사 간의 무한 경제 체제, 구도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학자 또는 경제 통계 하시는 분들은 경쟁을 통해서 산업을 활성화하든가 또는 어떤 진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동통신은 과거 30년과 달리 여러분 서비스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만의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위에 상당히 많은 해외 솔루션 서비스 제품이 다 올라가서 이미 돌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또는 뭐 흔히 얘기하는 SDN 가성화할 때 거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라고 꼭 묻고 싶습니다. 즉 미래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술이나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추락해 있을까? 과거의 30년의 이동통신의 무한 경쟁 체제는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그로부터 왜곡된 우리나라 ICT 생태계 또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세계에서의 상승적 협력이 무너져 있고요. 또는 세계 이동통신사가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하는 네트워크의 과다化또는 우리가 이용자가 뭐 여러분은 지금 뭐 LTE 해서 미래 뭐 1기가 5기가까지 기대하는 당분을 기대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의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는가? 혹시 무리한 건 아닌가? 혹시 해외 장비나 솔루션을 누구보다도 먼저 도입해서 설치하면서 이용자를 유치하는 것을 성공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행위가, 사업적 행위가 우리나라 상생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또 미래 발전적인 구도로 그것이 전략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주파수 가지고 경쟁하고 서로 경쟁하고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제가 질문을 좀 던지는 걸로 제가 선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다시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원규 교수님. 옆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그럼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준비해 주시고. 네. 심한 목감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원래 이것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뭐 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사회자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이제 법이나 정부의 역할, 크게 보면 뭐 규제 정책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사실 이제 문제 제기랑 이 해법이 좀 연결돼 있어서 이걸 하여튼 구별해 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지난 30년을 보면은 우리 정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80년대 최신부의 전화국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 90년대 정통부 또 방통위 지금은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로 나눠져 있는 상황으로 계속 변화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실 지난 30년을 평가해 보면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ICT 발전에 크게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 체계가 매우 후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규제 체계라는 것은 시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선진적이었다면 아마 그런 규제 체계는 필요 없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초기에 그 독점적인 시장 하에서 정부로서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0년이라는 것이 큰 전환기이고 또 그동안 우리 사회 경제적인 규모나 또 특히 이런 IT, ICT 산업의 그런 지식적인 확대 이런 걸 보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환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의 정부의 기능을 재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 법의 역할을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브레이크, 자동차에 비하면 브레이크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경제학자들은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법학자들은 돌아오면서 천천히 가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리 가도 되냐? 계속 따져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브레이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엔진으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핸들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우리 정부의 역할은 브레이크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이 그랬고 우리 규제 체계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과거 소규모 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설계를 할 수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하고 그 생산을 주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정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핸들로서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핸들이라는 게 결국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정보통신 산업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자였지 않습니까? 그 최신부로서 전화 서비스라는 것들 직접 운영을 하다가 민간에게 넘기고 민간에 넘긴 다음에 그거를 강하게 컨트롤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인프라만 구성을 해주고 제도적인 틀만 짜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로운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4G에서 5G로 이렇게 대대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정부 2.0, 3.0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벌써 이 그레이드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 스스로도 아마 그런 인식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 입법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과거와는 다른 좀 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아직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큰 방향은 일단 큰 인프라, 어떤 제도적인 인프라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제도적인 인프라를 만든다는 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규제 개혁 있죠. 규제 개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새로운 형태의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기존의 규제 개혁이라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보면 규제가 매우 불명확하거나 규제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 안에서도 많이 개혁할 것이 있고 또 그 틀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유연한 규제 틀, 그래서 좀 더 자유롭고 사실 우리가 그 핸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법이 인프라를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준다는 것, 뭐 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 체제로서의 법제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규제 체계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큰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이따가 다시 기회가 있으면. 예, 다음번에 구체적인 말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통신은 지금 5G로 가고 있는데 정부는 3G에 머물고 있다. 정부 3.0 얘기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원장님께 일단 문제제기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처음 소개받을 때 이제 그 맨 끝에 소개받았는데 지금 중간에 있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 준비는 맨 끝에 하느라고 준비했는데 하여튼 지금도 괜찮습니다. 순서 바꾸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애트리의 5G 무선 전송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허 대표님이나 이 부원장님께서 이동통신 30년사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보면은 1984년에 저희가 카폰을 도입하면서 이동통신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폭발적으로 드러나냐면 아까 이제 이 부원장님 그 그래프에서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증가하는 게 있죠. 그 증가 포인트가 CDMA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좀 눈여겨봤는데요. 다시 이제 저도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 CDMA 개발의 성공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 30년을 만들었다. 물론 1984년이지만 하여튼 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무엇이 앞으로 우리의 30년을 또 폭발적으로 만들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기회되면 뭐 서비스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궁금증만 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변 실장님, 예. 예,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는 거는 그 정책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굳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기존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었고 어떠했으며 그렇다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서 발표해 주신 하성민 대표이사님과 그 이명호 부원장님의 발표자를 다 이미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 나름대로 그것을 한번 소화를 해서 제 의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원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 좀 중첩되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은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면은 사실 이 통신산업이라는 것이 일반 산업과 달리 그 장치산업이고 또 네트워크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이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이 정부 개입이 필요했던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도입 과정을 거쳤고 또 그 설비 투자를 많이 유도를 했고 또 네트워크 진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직접적이었건 혹은 간접적이었건 간에 그 어떤 그 정부의 정책적 그 노력이 많이 이제 들어갔었고 그래서 뭐 현재 공과가 있지만은 현재 모습을 이동통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데는 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도달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계속 필요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 과거의 시장과 앞으로 30년의 시장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당연히 이제 좀 상상을 해봐야지 될 테인데요. 과거의 시장은 주로 이 국내 그 네트워크, 그 동종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들끼리 어떤 경쟁을 살펴보고서 국내에 국한된 시장으로 이렇게 봐서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면요. 지금 앞으로의 30년이라는 이 시장은 벌써 지금부터도 이 동종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끼리만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통신의 가치라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약적이 되고 오히려 비통신 영역의 부분들이 더 많은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이 일면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 사업자끼리만의 경쟁을 보아야만 그 통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신 영역, 생태계 영역의 전체 그림을 보아야만 이 통신 시장의 방향이 예측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통신만 보고서 정책을 꾸려나가고 또 아주 굉장히 시장에 가까이에서 어떤 그런 정책을 펴가는 것은 앞으로는 점점 더 이미 벌써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역시 통신은 통신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산업이고요. 생태계 관련된 산업들도 네트워크적인 요소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정 경쟁의 어떤 큰 틀에서의 룰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큰 틀에서의 공정 경쟁 룰을 유지시켜가는 룰을 세팅해 주면서 그 신호등으로서 이렇게 정책을 해 나가야 될 필요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처럼 시장에 가까이서 가까이 접근해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그
그 앞선 발표에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이용자 보호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과거까지의 이용자 보호는 지금 현재까지의 이용자 보호는 뭐 개인정보 수준의 이제 이용자 보호가 되겠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내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단순히 개인정보 이외에 내 사생활 전체 정보 또는 내 어떤 생체 정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정보까지 다 이제 ICT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닐 텐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이용자 보호라는 그 중요성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책도 이것은 단순히 이용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한번 터지면은 이런 산업이 확 죽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용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융합이 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도 이제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이 전체 산업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기타 정부 부처에서도 이것을 어떤 그 융합의 차원에서 또 ICT 이 발전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원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경제학과의 이경원입니다. 이러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서 맨 마지막에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생각들이 비슷하고 앞에서도 말씀을 잘해주셨고 추가적으로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추가적으로 언급드리는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재밌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원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경제학자는 빨리 가야 되고 그다음에 법학자는 좀 천천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학자들은 빨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빨리 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빨리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것이 저희는 더욱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픽이 워낙 큰 주제라서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전에 변정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하성민 대표님이랑 그다음에 이명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 대표님께서는 이제 미래 트렌드에서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그리고 ICT 노믹스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명호 부원장님께서는 생태계와 그다음에 융합을 한 두 개의 키워드로서 ICT 산업이랑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동통신 시장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정 경쟁 정책, 그다음에 네트워크 고도화 유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분의 말씀에서 이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동통신을 비롯한 이제 통신은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먹거리라든지 아니면 국민 생활 행복 추구라든지 이런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은 참석자 모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동통신을 비롯한 이제 통신 인프라는 ICT 산업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ICT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이제 통신 시장을 발전하고 또 통신 시장이 발전한다면 또 ICT 시장을 발전하고 이런 상호적인 시너지 효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좀 전에 변정욱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동안 정책은 통신 정책 따로, ICT 산업 정책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명호 박사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부처 간의 이런
칸막이식 이런 규제나 그다음에 발전 정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고 융합돼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동안 ICT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ICT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지만 현재 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해법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문제 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분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해법을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5분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가 뭔지를 짧게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변 실장님 말씀에서는 현재 오늘은 주제가 이제 이동통신 중심으로 됐지만 이제는 ICT 시장의 경쟁이 이통만이 아니고 이동통신에다가 무선통신에다가 IT라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뭐 미디어 산업 또는 기타 각종 서비스 산업까지 융합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래의 경쟁은 여태까지의 경쟁이 아니다. 경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게 첫 번째 문제 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진우 교수님은 그런 그 패러다임이 바뀐 데서 중요한 우리 역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그 역량 중에는 가상화, 클라우드, IoT, 이 미래지향적 기술인데 과연 우리가 그 분야에서 특히 그게 IT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경쟁력 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IoT도 거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적 성격이 강한데 우리나라 SI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일 거고요. 가상화 클라우드가 우리나라 과연 어떤가? 클라우드 수준 굉장히 처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박정희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거라고 보고요. 이원우 교수님께서는 그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조금 바꾸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경환 교수님은 사실은 ICT가 우리나라 ICT가 발전하려면 사실은 ICT가 여태까지는 하드웨어 산업을 견인해오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ICT는 서비스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ICT 기반의 경제 성장을 그로스 엔진이 되려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비중이 예컨대 한 60% 수준에서 또는 50, 60% 수준에서 한 70, 80%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한 소득 3, 4만 불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 부장께서는 좋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R&D를 포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미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경제학은 빨리 간다 그랬고 법학자는 보면서 천천히 간다 그랬습니다. 경영학자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돈 벌어야 분배할 것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래 30년을 한국이 우선 돈을 벌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 드립니다만 아마 미래 한국이 지향하는 것은 ICT 모범 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성민 사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방향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순서를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해법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바로 해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예, 방 부장님께서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겠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아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무엇이 어떤 연구 개발이 향후 30년을 먹여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답을 드리면 5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G가 그 30년은 아닙니다. 이동통신 역사를 보면 10년 주기로 세대가 바뀝니다. 근데 왜 5G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5G를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5G의 전 세계 그 스케줄로 보면 약간 빠릅니다. 1~2년 정도 빠른 스케줄인데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하여금 테스트베드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한테 이목을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2년 후에는 그 하계 올림픽이 동경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5G의 트라이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5G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크게는 서비스 혹은 터미널 발전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 발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비스하고 터미널 발전은 과거에는 현재 스마트폰입니다. 과거에는 카폰이나 피처폰입니다. 현재 스마트폰이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분명히 스마트폰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갖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있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그냥 스마트폰이 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 되겠죠. 예를 들면 글래스폰 같은 거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입니다. 로봇이나 센서, 그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크게 보면 사람과 머신으로 나눠지고요. 이것이 그 4세대까지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뭐냐면 저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셀룰라 대역의 스펙트럼이라든가 그 이상의 밀리미터 대역의 스펙트럼, 가지가지의 스펙트럼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4세대까지 하고 다른 5G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G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하고는 다른 약간의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게는 4세대까지 내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하 대표님 말씀에 IoT, 머신 이런 거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에도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5G 무선 전송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송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3세대까지는 전송 효율을 높이는 게임이었는데 그 이후에 전송 효율 더하기 안테나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거에는 전송 효율, 현재 전송 효율 플러스 안테나. 그런데 그거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전송 효율 플러스 안테나는 계속 지속될 텐데 5G로 가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아키텍처가 됩니다. 제가 이제 터미널 타입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그것을 아우르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다양해지는 그런 혁신이 일어나게 되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한 20~30년은 갈 것 같습니다. 5G뿐만 아니고 6세대, 7세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해보면 스펙트럼의 다양화, 그 다음에 아키텍처의 다양화 이런 거를 뜰 수가 있고 거기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5G 트라이얼 시스템 개발 이것이 제가 보기엔 향후 3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기술적인 측면에 5G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5G의 선도국가가 되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 관련해서는 박진 교수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5G의 5G 포럼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5G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방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5G라든가 미래 기술 또는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옆에 법학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또 경제학자는 교수님께서 걱정보다는 사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데 사실 우리 현실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경제학자는 빨리 가는데 이제 법학자는 천천히 보면서 간다는 것은 선규제가 이런 신흥 서비스, 새로운 서비스가 발견되고 찾아지고 그걸 기술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되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단계의 중요한 건 국내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시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가 그랬고 뭐 다른 카카오톡이 그랬고 결국 지금 앞으로 서비스 시대 뭐 단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그 아직도 그 가치는 존재하지만 지금 클라우드니 빅데이터 보통들이 ICT 세상을 지금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하는 또는 IoT 부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웨어러블 서비스나 이런 전반적인 정보통신의 새로운 그 서비스로의 파란 시프트 같은 걸 시대가 오면 거기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 또는 규제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혹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비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이 잘 갖춰진 나라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걸 다시 뒤집어 보면 또는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많은 기구에서 과다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논란이 하고 뭐 해킹 등등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그 ICT 기술하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선 규제가 아니다, 후발 규제다 하면은 이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실현이 되고 그것이 상품화되고 사회에 나타나서 이용자가 적용을 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또는 그로부터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억제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 제가 뭐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진흥법조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벌써 논란된 것이 벌써 4, 5년 전인데 아직도 그것을 인해서 정보보호, 개인 이용자 보호, 계속 정보보호에 관련된 문제는 사회에 터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거를 법안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고 서비스를 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다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뭔가 미래 지역적으로 현재 개방된 상태에서 협업으로 가고 무한 경쟁이 아닌 정말로 국내 많은 산업체, 큰 기업, 중소기업, 무슨 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간에 많은 그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사실 깨지고 있고요. 단순 경쟁 체제로 갑니다. 그 이유에 보면은 그것을 만드는 환경은 저희가 기술력도 부족하고 국가의 뭐 연구 투자 또는 산업체에서 정말로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SKT 이런 주요 기업의 산업적 투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투자에 대응하는 산업적, 사회적 환경 여건이 지금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지금 5G를 말씀하셨지만 5G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신기술이나 신서비스, 새로운 기술 우리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기술 솔루션을 가져와서 시장을 열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많은 나가기 전에 제한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외 시장으로 나가 공략합니다만 국내 시장에서조차 IT 강국이라는 국내 시장에조차 사용되도 못하고 수용이 안 되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겠느냐. 카카오톡도 국내에서 그것이 수용이 되고 유행이 하고 올라가고 이겼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이지 단순히 해외로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만 해외 시장을 나가서 이겨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이것이 그냥 이게 원론적인 위치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을 좀 적시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그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하는 좀 실용적인 단계나 상황이 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바랍니다. 예, 박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경원 교수님하고
이원우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문제 제기를 아울러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경원 교수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전에 박 부장님께서 그 향후의 미래 먹거리로서 5G를 강조를 하셨는데 그 중요성에 이제 더해서 저는 그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 부분을 좀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과 그 ICT 산업의 발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고 서로 견인을 하면서 시너지 작용을 통해서 견인을 하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산업 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특성으로는 어떤 뭐 특정한 서비스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그 특성이라며,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진출하는 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선점 효과의 특성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특성이 또 그 결합이 돼서 향후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3월 인터넷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제조업 분야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조는 잘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잘 까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체계적인 그 플랫폼이 개발이 돼서 그 많은 서비스들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 또는 OS 이런 분야를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이 IT 제조, 매니팩처링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그 IT 제조가 강할수록 그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기기 성장도 ICT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지만 이 기기 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 3월 인터넷의 플랫폼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현 실장님, 이원 교수님 맨 나중에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예, 현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 5G의 문제하고 또 그 이용자보라는 것이 어떻게 되면 이제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5G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이제 그 통신 사업자로서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네트워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제 5로 새로운 그 단계로 가면서 또 통신판을 새롭게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신은 이제 전송의 수단이고 결국은 그 어떤 ICT 생태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좋은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 리드를 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단순히 전송이라는 부분 말고도 어떤 다른 영역과에 계속 융합을 해가지고 통신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탈통신이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정말 이제는 뼈저리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그 통신 사업자이면서 그 정체성은 있지만은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통신 사업자와도 견줘도 손색이 없는 뭔가의 탈통신의 그
그 역할을 모색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하기는 앞으로는 이제 반쪽의 어떤 성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잘 해 나가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 차별 문제는 저도 이제 당연히 조화롭게 그 이용자도 보호하고 산업의 어떤 발전도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법학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뭐 절충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 결국 정책의 가중치가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즉 이 산업을 더 촉진시킬 것이냐, 약간의 이제 이용자 보호는 사후적 문제로 접근을 하고 산업을 우선 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을 위해서 조금 산업적인 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선 차근차근 이용자 보호나 이런 거를 잘 먼저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이제 균형을 잘 이뤄 나가야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짧은 지식으로서는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연장해서 이원우 교수님.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복되는 것들을 좀 생략하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아까 사실은 이명호 원장님께서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반영과 관련해서 일단 그런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정보 국제해소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의 한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를 잘 구성이 되어야 우리 ICT 산업을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공감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하성민 대표님께서 앞으로의 큰 어떻게 보면 발전의 중심을 빅데이터나 IoT에다가 중점을 두셨는데, 이 빅데이터나 IoT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강도는 매우 강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비교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결합하여서 식별 가능하면 전부 개인정보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기념 촬영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실제로는 일일이 다 동의를 받지 않는, 여기 왔다고 내 정보 초상권을 공개하라고 동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데, 그것이 우리 법 정책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같아요. 규제의 크게는 규제의 총량의 문제랑 규제의 품질 문제인데요. 규제의 총량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총량을 감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환경보호랑 비교하면 과거의 환경보호 처음 시대에는 농도 규제를 했었습니다. 농도 규제를 하니까 물에다가 막 타가지고 다 배출해버렸거든요. 결국 총량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전혀 규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도만 규제해가지고는 안 되고 총량을 규제해야 규제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규제 중요한 품질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 규제를 만드냐. 가장 좋은 건 적정한 수준의 규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가 잘 돼 있지만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개인정보가 잘 보장되는 나라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정보와 또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서 누리는 우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지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향유하는 수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나 IoT를 통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당장 우리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제 생활의 그런 편의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안에
위험이라는 것 플러스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리스크가 존재하냐면 자동차 운전하면 교통사고 발생하죠. 그러나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으로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문제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리스크이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냐. 그러려면 사실은 이게 분리하면 안 됩니다. 즉 개인정보를 통해서 얻는 보호를 통해서 얻는 프라이버시 향유와 또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얻는 수익이라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걸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내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상당히 강해서요. 개인정보, 어떻게 보면 그 프라이버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과 수익을 분리해서 일단 보호받을 것은 최대한 보호받고 또 누릴 것도 최대한 누리겠다라고 되면 물론 우리의 이상은 그렇지만 당장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어느 점에선가는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규제의 품질, 즉 적정한 규제의 수준을 도출해내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뭐 상세한 얘기는 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저 플로어 질문도 받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원래 이제 계획된 시간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플로어 같이 참여하시는데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면 한 분만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안 하면 도저히 오늘 못 가겠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예, 없으시면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쭤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제 뭐 그냥 제가 제 선에서 정리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더스트리에 대한 정부는 인더스트리가 자식이라면 부모는 정부인 셈이죠. 또 여기 와 계신 하성민 대표님이 SKT 입장이면 SKT가 부모라면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식구들이 있는 거죠. 그 협력업체나 뭐 애들 공급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계층 구조로 보면 각자 자기 부모 역할이 있고 자식 역할이 있는데 사실은 미래 30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이 제일 발전했던 시기는 사실은 90년대 후반서부터입니다. 그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자들을 마구 시장에다 넣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책임질 일이었다면 안 넣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무모할 수 있었고 무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부모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자식을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거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미래를 상상하라 그러면 야 그거 걱정돼서 그거 되겠니? 그거 되겠니?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뭔가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통신 사업자들은 예를 들면 글로벌 IT 플랫폼 업체로, 그러니까 옛날 저희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면 마중 나가는 게 최선이었고요. 그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를 물어보면 내가 뭐 아니? 너 그냥 믿을게. 네가 잘하지. 그러니까 신뢰를 줬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 30년을 끌고 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할을 하는 위분의 정부가 됐던 인더스트리 리더로서의 ICT 기업이 됐던 자식 역할을 하는 쪽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용자 보호도 너무 걱정이 많다 보니 시장을 꼼짝 못하게 만든 꼴이 됐다. 이제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도 마찬가지고 아마 필요한 거는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고 믿어주고 뭔가 일을 저지르면 잘한 점을 보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래 해법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 사장님 붙은 게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기대에 부응했는지 제가 잘 확신은 없지만 오늘 여기 출연해 주신 5분께서 그래도 상당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자리를 굳게 지켜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5분 패널께 박수를 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